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금리 동결 결정과 제롬 파월, 도널드 트럼프의 정면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FOMC가 5월달 통화정책회의를 끝내고요. 이 통화정책회의는 흔히 FOMC로 약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틀간의 FOMC를 끝내면서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이제 밝힌 것이니까 과거에 지나간 거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습니다. 물론 속보를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했다. 그걸 빨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연준의 발표는요, 금리 동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많은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연준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는 그 논리적 근거가 결국 세계경제 현실 상황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자, 연준이 보는 진단. 연준은 미국 경제,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게요. 연준 산하에 엄청나게 많은 이코노미스트, 세계 최고 수준의 이코노미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연방은행들을 직접 연준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12개나 있는 연방은행, 전국에. 그 연방준비은행, 그 은행을 통해서 각종 정보, 지금 우리가 돈을 쓴다, 카드를 사용한다, 이러면 그 카드 결제 정보 이런 게 바로 실시간으로 연준에 바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경제 진단이 가장 우수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5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했구나라는 내용은 방금 결정해서 보도가 됐으니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파트별로요. 여러 가지 FOMC에서 나온 또 보고된 자료를 분야별로 한 일주일 내내 연구해도 좀 부족하지 않다.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요약해서 일단 말씀을 올릴게요. 자, 연준은 이 1년에 약 10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분기가 꺾어지는 회, 3월, 6월, 9월, 12월 요때 회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내놓습니다. 이를테면 점도표 또는 프로젝션 가이드, 이코노믹 포캐스트,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보통 우리 회계 정산 단위를 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중대 결정을 하는 것도 3월, 6월, 9월, 12월 달에 주로 합니다. 물론 급하면 5월 달이나 3으로 꺾이지 않은 해도 합니다만은 그만큼 3으로 꺾어지는 해가 중요한데 이번은 5월 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월 달 연준이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3, 6, 9, 12로 꺾어진다 안 꺾어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관세 폭탄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관세 폭탄이 4월 2일부터 공식 발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시행은 4월 9일. 상호 관세는 유예가 되고 있지만 각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 10%씩과 중국에 대한 관세는 지금 그 폭탄이 진행 중입니다. 이 관세 폭탄이라는 것은 경제의 새로운 엄청난 외생 변수거든요. 이 외생 변수가 터지고 나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진단을 바로 연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우선 연준은 3, 6, 9, 12로 꺾이지 않은 일반 해에는 체크 포인트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냅니다. 연준이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회의를 끝내거든요. 이 전통이에요. 오후 2시에 회의를 끝내면서 처음 딱 발표하는 게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연준의 성명서라고 우리는 흔히 번역하죠. FOMC 스테이트먼트. 정확하게는 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서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관전 포인트, 체크 포인트, 금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한다. 근데 금리를 동결해도요, 매파적 동결이 있고 비둘기파적인 동결이 있습니다. 동결은 동결이지만 앞으로 추가로 다음 달에나 다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비치면서 동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달에도 별 변화 없을 거야 라고 시그널을 주면서 하는 금리 동결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다음에는 올려야 될지도 몰라. 아주 매파적 동결도 있어요. 매파적 동결, 비둘기파적 동결, 가치 중립적 동결, 이렇게 세 개로 있는데, 이번에 나온 동결은 뭐냐? 비둘기파적인 동결은 아니었습니다. 6월 달에 금리 인하 신호가 일단은 없었어요. 물론 상황이 변하니까 경제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6월 달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6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완전 매파도 아니에요. 동결, 다음 달에도 동결. 왜냐하면 이 성명서를 보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현재 경제 진단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한테 전해 올리고 싶은 것은, 자, 첫 번째가 높은 물가가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는 일단 잡혀야 됩니다. 연준의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 1차예요. 근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금리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높은 물가가 우려된다. 그렇다면 물가만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높은 물가에 높은 실업률이 우려된다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실업률하고 인플레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빠진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인 경제학 교과서 원론에 최초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필립스 곡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필립스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것이죠. 물가를 좋게 꾸려 잡으면, 물가가 안정되면, 이게 고용이 안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지면 물가가 나빠지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둘 다 나빠질 수도 없고 둘 다 좋아질 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보는 평상시 경제 현상이고 하나의 원리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정책 성명서에서 나온 얘기, 고용도 나쁘고 물가도 나쁠 것이 우려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궤도를 이탈했다. 둘 다 나빠진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도 오른다는 겁니다. 둘 다 오르면 나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보통 물가가 안정이 될 경우에 고용이 안 좋으면 그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나빠지니까 금리 내릴 수도 없잖아요. 바로 이런 면에서 다음 달, 그러니까 2025년 6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 공포도 엄포도 놓지 않았다. 따라서 기다리겠다. 당분간 금리 인하 기조, 미국 현재 기준금리가 4.5인데 이게 계속될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가가 엉망인 상태에서 고용도 안 좋다? 이거를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풀린 돈이 미국 경제를 강타할 때, 이른바 닉슨 쇼크를 해서 금태환 제도를 포기하는 초강수를 두었을 때, 그때 상황이 바로 지금과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이었고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약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미국 경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오일 쇼크도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온 거고요. 그 밖에도 높은 실업률, 고물가, 심지어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잘 나가다가 70년대에 삐걱했습니다. 중화공업정책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일부 경제학자들의 관찰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에 시해를 당했는데 그때 부마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부산 마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이 바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다. 이렇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지금 연준의 정책 성명서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도 엉망이고 물가도 엉망인 상황이 우려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OMC를 하면 두 번째로 체크할 게 이제 점도표나 경제 프로젝션, 경제 전망, 또 점도표는 금리를 직접 찍는 거거든요. 이것은 3, 6, 9, 12로 꺾어지는 달이 아니면 발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기자회견이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요. 자, 제롬 파월 연준 기자회견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원문은 FOMC 들어가면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정리를 해서도 영상으로 별도로 올려드릴게요.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기를 다 하려면 몇 시간이 걸려요. 이 양반이 1시간 이상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해설까지 들어야 하면 3시간 이상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정책 성명서와 똑같이 인플레와 또 경기 침체가 같이 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침체.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또 고용 악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책 성명서에서 나오는 것은 고용과 물가 나빠진다 했는데 이번에는 세 가지 다 나빠진다.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다.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치학과 출신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의 정치학과 출신이고 이제 로스쿨을 조지타운 대학을 나오셨죠. 정치학과 출신답게 상당히 수사가 강하고 남한테 듣기 싫은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나빠지고 경기 나빠지고 실업 고용 상태 나빠진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제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불확실이라는 말로 좀 애둘렀어. 그리고 고용 관세 폭탄으로 인한 충격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의 높은 관세가 지속된다면 이런 경제적 참사가 생길 것이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 관세는 유예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만 빼고. 근데 발표는 된 상태예요. 7월 9일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때까지 협상 못하면 폭발할 수도 있다. 이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긴 있는데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앞으로 관세 협상이 잘 되면 또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꼬리표를 단서 조항을 달고는 있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하나 중대한 관전 포인트는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꾸 금리 인하하라고 그러는데 대통령 말 안 들을 겁니까? 이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롬 파월 정말 모처럼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거시경제 지표만 보고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꾸려갈 뿐입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안 들으면 교체해버릴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임기도 안 된 사람을 교체하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기 의사하고 합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겐슬러라는 SEC 의장, 이 SEC 의장이 금융 감독 쪽에서는 FOMC 의장인 제롬 파월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그냥
강압질러가 그 사람 임기도 안 되는데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런 그 후임자로 지금 애킨스라는 사람이 와 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진 않았지만 나 말 안 듣는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지스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뭐 그런 굉장히 강력한 톤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지가 않고 백악관의 경제고문위원장, 경제자문위원장 미란 보고서를 쓴 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이 나는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폭스 TV와의 기자 인터뷰에서 애둘러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 형세를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매파는 아니지만 매파적 발언에 백악관이 좀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연준 의장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 임기가 내년 6월이거든요. 이제 1년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지금 중간에 교체하면 스타일만 트럼프 대통령만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롬 파월은 영웅으로 만들어주면서요. 통화정책에 개입하고 중립성을 해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새로 연준 의장을 새로 누구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금리를 펑펑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바꿔봤자 별 수 없다. 라는 그런 어떤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트럼프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을 향한 압력, 이것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 1년밖에 안 남은 벌써 7년이나 해오셨는데 그런 제롬 파월 입장에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현직 대통령하고 맞서는 거 두렵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둘러 관세의 영향은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면서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당분간 금리 인하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이 나오자 시카고 선물 시장, 패드워치라고 있죠. 실제로 외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팅을 하고 투자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6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7월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만약에 관세로 인한 물가 우려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7월 현재 일단 상호관세 유예한 게 7월 9일이니까 7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대로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운명은 관세 협상에 걸려 있다. 그와 동시에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제2의 프라자 합의. 제가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별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은 그 프라자 협의의 합의도 또 미국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관세 폭탄과 프라자 합의는 크게 보면 연결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동결과 정책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에 담긴 FOMC의 뜻, 향후 정책 방향 그리고 트럼프와 제롬 파월의 전면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